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핏 시킹 포뮬라라는 그런 그 주제로서 오늘 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비즈니스 그러면은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쉽게 다 누구나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비즈니스 유니트, 비즈니스 도메인,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패러다임, 기타 등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어휘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플랜,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이런 어휘가 또한 막 혼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갖는 의미에 관한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소상하게 한번 다뤄보고, 특히 이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 이익 추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그에 앞서서 과연 비즈니스란 뭐냐 하는 것을부터 좀 분명히 했으면 싶습니다. 비즈니스는 우리가 이렇게 감을 잡고 있듯이 결국은 어떻게 이익을 내느냐, 이익을 내는 일, 그걸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 그걸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갖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이런 그 활동과 그런 과정이 반드시 개입이 되는 것이 비즈니스이겠죠. 그럼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백본이랄까, 기본적인 비즈니스가 대기한 비즈니스를 이루고 있는 그 축이 과연 뭐겠느냐. 하나는 시장 사이드고 하나는 기업 사이드입니다. 시장과 기업과의 연결 메커니즘인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냐? 고객이 아직 충족이 되지 않고 있는 미충족, unmet needs와 기업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술적 요소하고의 그 결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프로덕트와 마켓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니즈와 인노베이션이라는 이런 용어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주는 그것이 기업, 비즈니스가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비즈니스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고 기본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뭐냐? 그 비즈니스를 갖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느냐? 돈을 벌 수 있는 틀, 돈을 벌 수 있는 논리, 돈을 벌 수 있는 방식.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말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을 버는 방식, 이익을 내는 방식, 틀, 시스템, 메커니즘,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모든 비즈니스는 다 비즈니스 모델을, 그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900년을 전후해서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자본주의가 아주 본격화되면서 산업화 시대가 이어오고, 더구나 2000년 들어서는 정보화 사회, 인터넷 혁명 이후에 정보화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왜 하필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비즈니스는 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그걸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그것이 굉장히 본격화됐느냐 하는 것은 인터넷 혁명과 무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감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 자체가 이익을 내는 그런 방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업 사업의 성패를 갖다 좌우하는 그런 그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란 말이 뭐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익을 내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익이라는 건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익에 관한 대목을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은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레비뉴에서 코스트를 뺀 겁니다. 레비뉴는 뭐냐? 본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매출액이라는 거죠. 매출이 얼마나 됐냐? 그 매출. 비용이라서 그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한 말하자면 경제적 가치의 소모분, 발생한 그런 그 돈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profit은 revenue에서 코스트하고의 차, 그걸 뺀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바로 수익과 비용이 이퀄이 된 같은 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인데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이 점입니다. 이것은 의사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알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중요한 그 의사결정의 한 포인트면 틀림없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느냐. 레비뉴에서 코스트를 뺀 거다 보니까 레비뉴는 크게 하고 코스트는 적게 하는 것이 바로 이익을 많이 내는 접근 방법이다. 뭐 다 아는 얘기죠. 이건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왜 우리 강사분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아마 의아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레비뉴와 코스트 그 차이가 결국 이익인데 우리가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것은 레비뉴에서 코스트를 뺀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사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사전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걸 다루기 위해서는 expected profit, 예상 이익은 마찬가지로 예상 expected revenue에서 expected cost를 뺀 거다. 예상 이익은 예상 수익에서 예상 비용을 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profit seeking formula, 이익 추구 공식이다라는 말을 저는 이 강좌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한 사전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그 핵심 주제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바로 expected profit과 expected revenue, expected cost 하고의 그 relationship, 그 관계를 갖다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수익을 높이고 이익을 줄이는 것이 이익을 많이 내는 방식이다. 경영학은 언제부턴가 우리 이익 추구보다는 value creation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썼습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value creation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혹은 사업 경영을 통해서 사회에 얼마만큼 가치를 많이 이게 증가시켜 주느냐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프로핏 시킹은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많이 내느냐에 거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프로핏 시커라는 말로서 한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프로핏 시커라는 건 기업은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고 경제 단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느냐, 이익 추구에 관한 것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참 의아스러울 정도로 경영학에서는 이익 추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론과 모델과 논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희소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수익을 갖다가 expected revenue, 그러니까 예상 수익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증가시키고 예상 비용을 낮출 것이냐에 관한 그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이후 강좌를 통해서 계속 누누이 제가 강조할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은 레비뉴를 높이고 코스트를 미리 앞당겨서 미리 예상해서 높이고 낮출 것이냐에 관한 거기에 좀 관심을 갖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중간으로 정리해 보면은 profit seeking formula 이걸 추구하는 공식은 바로 뭐냐? expected profit은 expected revenue에서 expected cost다. 그러니까 예상 수익에서 예상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예상 이익이고 그 예상 이익이 바로 기업의 몫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관한 비즈니스에 관한 본질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갖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주제와 그 논의의 그 쟁점을 약간 좀 달리해 갖고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 세계 그 주도권이 말하자면 세계 힘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동해 왔느냐 하는 대목을 기술 변화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이 PPT 화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17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중후반서부터는 힘이 불란서에서 영국으로 올라옵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으로 힘이 주게 되고 적어도 영국의 시대는 1900년을 전해갖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런 때까지 대영 제국의 그 아주 소위 그 박스 브리테니카라는 영국에 의한 세계 평화가 지속이 되는 이런 시대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후서부터 특히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을 거치고서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거치고 난 그 이후부터는 미국으로 힘이 옮아가는 그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985년을 기점으로 큰 그 변화가 일어나다가 결국은 2008년에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그 월가가 이제 붕괴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 띄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의 힘이 다른 데로 옮아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중국으로 G2 시대라고 하면 G2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으로 옮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그 얘기까지도 할 정도인데 2014년, 15년 들면서 미국에서 셰일가스와 또 미국이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제조업에 대한 그 경쟁력을 다시 제조업의 유턴을 통해서 제조업에 대한 그 경쟁력을 다시 주면서부터 다시 미국이 세계 제일의 그런 그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서로 양설이 있는데 좀 더 두고 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다시 정신 차려하고 힘을 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바로 뭔가 하면은 세계 주도권의 이동 현상이 기술 변화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는 기술 변화 혹은 기술 혁신은 세계 주도권 변화, 주도권 이동의 하나의 동인이다. 주도권을 이동하게 하는 하나의 드라이버로, 하나의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지난 그 1세기 동안 1900년서부터 지금 우리 2014년, 15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어떤 일이 주로 있었느냐. 기술 변화와 혹은 기술 혁신의 견지에서 지난 한 100여 년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미 잘 아신 바와 같이 1900년대에 이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납니다.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잘 아시겠지만은 경영학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대량 생산에 의한 그 수요와 공급의 그런 그 임발란스, 대량으로 공급이 막 되다 보니까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생산되다 보니까 그 임발란스, 불균형에 의해서 세계 대공황이 터지고 대공황이 터진 그 이후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그 처방전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수요가 부족이다 보니까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려주자. 그래서 유효수요라는 effective demand라는 그런 그 이론을 갖다 제시함으로써 크게 세계 공황을 갖다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아직 이게 치유되질 않고 2차 세계 1937년인가요? 39년서부터 1945년 세계대전이 터지고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어떤 것이냐면 석탄에 의존했던 에너지 환경하고 기존에 없던 컴퓨터가 등장을 합니다. 애니악이 등장함에 따라서 큰 그런 그 기술 변화에 하는 그 모멘텀을 갖다 갖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어서 1979년에 2차 오일쇼크와 거의 같은 타이밍에 디지털 리보루션이라는 것을 이 컴퓨터 혁명이 뒤를 이어서 이런 디지털 리보루션을 갖다가 하고 오게 되고 1985년 미소 양극 체제가 붕괴되면서 특히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부터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이런 모바일 혁명을 일으켰느냐 하는 것은 좀 시간이 될 때 제가 좀 소상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을 전후해갖고 지금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많은 벤처업이 새로운 사업 사업 기회가 막 나오면서부터 특히 벤처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벤처붐이 일으켜났고 이때 미국은 85년 이때서부터 소련이 붕괴된과 동시에 거의 같은 타이밍에 미국은 제조업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그로 인해서 결국 발생한 직접적으로 그런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조업이 쇠락해지고 금융업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갖다 팔아사오는 그런 그 위험 장사가 소위 그 파생상품, 금융 파생상품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거대지다가 뻥 터진 것이 바로 월스트리트 멜트다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런 그 미국발 말하자면 금융위기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재정 정책 이런 그 재정 절벽이니 뭐 이런 걸 쓰면서 하는데 기술 변화는 계속 인터넷 혁명에서 스마트 혁명에서 지금은 인터넷 오브 띵즈라는 사물 인터넷으로 계속 지금 진행돼 가면서 엄청난 기술 혁명을 갖다가 지금 가속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 바로서 이 시기에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기술 변화에 의해서 세계 주도권이 이렇게 요동쳐온 것 갖다가 결국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그 새로운 기술 혁신과 새로운 기술 변화는 새로운 기술 경제 패러다임을 이렇게 촉발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기술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기술과 경제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느냐, 서로 작용하느냐, 그 작용하는 틀을 갖다가 테크노 에코노미 패러다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기술 경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경영학에서도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영학이라고 우리가 경영이라는 그 말 자체도 혹은 그 내용 자체도 기술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되어 온 모습을 갖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1900년대 이전에는 그냥 주목구구식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그 영국에서 이게 쭉 했는데 주로 룰 오브 썸이라는 어떤 그 경험유래에서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대량 생산 체제가 이루어지면서부터 대량 생산 방식이 차지하면서부터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매니지먼트라는 말. 특히 그 테일러라는 분에 의해서 나왔고 이때 중시되는 것은 결국은 대량 생산을 이루고 있는 플랜트입니다. 그 플랜트를 어떻게 잘 관리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플랜트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풋 시켜갖고 인풋과 아웃풋 간의 그 많은 산출비를 어떻게
크게 할 거냐. 여기에 그 경영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크게 보면은 1980년 2차 오일 샥과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80년간 이런 시대가 이렇게 지속이 되어 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말하자면 기존의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소위 컨벤셔널, 고전, 정통적인 그런 그 관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그 기본적인 관점은 바로 에피시언시입니다. 인풋과 아웃풋하고의 레이쇼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피시언시를 높일 것이냐, 이게 항상 강조되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이것이 중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풋, 아웃풋하고의 레이쇼를 높이기 위한 이 아이디어의 모든 이론, 모델, 방법론,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풋을 높이고 인풋을 낮추고 아웃풋을 크게 하든가 아니면은 일정한 아웃풋을 뽑기 위해서 인풋을 줄이는 이런 그 접근 방법에 관한 그런 방법론들이 지난 한 80여 년간 1900년서부터 1980년대까지 쭉 연구와 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기에 그 핵심 그 주제가 되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혁명과 2차 오일 샥이 겹치면서 모든 생활 방식이라든가 기술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고 이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오일 샥으로 인해서 시장 환경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시기를 맞으면서부터 스트래테직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전략경영이라. 이미 전략경영은 지난 한 35년간 이게 지속 발전되어 오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크게 우리 경영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주 관심사는 뭔가 하면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아가는 그 시기에 갑자기 2차 오일 샥이 터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 글로벌 컴피티션이 아주 인텐시파이, 아주 굉장히 치열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자보다 뭔가 우위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전략경에서 강조하는 이 경쟁 우위에 관한 경쟁을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까지도 모든 영역에서 경쟁우위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인터넷 혁명, 그 위에 스마트 혁명, 최근에 지금 2014년 지금 최근에 돼서는 3월 인터넷 혁명으로 좀 이도 아주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서 과연 경쟁 우위만 주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경쟁 우위라는 말 자체가 함유하고 있듯이 나와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우위를 점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터넷 시대에도 과연 내가 경쟁자보다 한 수 위만 점하면 되겠느냐 하는 반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경쟁자보다 내가 우위를 쥐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뺑그레 파산되고 깨진 그런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부터 많은 정보가 과거에는 기업 측에서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정보에 관한 장벽이 무너지면서부터 고객으로 정보에 관한 정보를 갖다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기업에서부터 고객으로 힘이 옮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고객이 뭘 원하느냐에 관한 것을 우선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그 기업은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험한 이런 시기를 갖다가 2000년부터 맞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맞춰서 나오는 그런 개념들 중에 아직 세계적으로 이렇게 포퓰러하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이나믹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런 다이나믹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그런 그 개념과 그런 그 필요성이 이렇게 점증되는 그 시기에 외람되고도 제가 먼저 이걸 선점 내지는 포러너로서 퍼스트 무바로서 다이내믹 매니지먼트를 지금 확립을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급을 갖다 시키고 있는 겁니다. 좀 여담입니다만은 다이내믹 매니지먼트에 관한 이 개념은 현재 북경대 MBA, 북경대 경영대학인 광화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라는 북경대 경영대학입니다. 그래서 MBA 코스에 정규 과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와일리라는 그런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와일리 출판사에서 매년이 아니라 7년 간격으로 경영에 관한, 특히 스트래테직 매니지먼트, 전략 경영에 관한 백과사전을 만듭니다. 그 백과사전에 체벌 스트럭처라는 우리나라 한국 체벌 스트럭처에 관한 그거가 어떻게 한국의 재벌이 형성되어 갖고 어떻게 진화되어 왔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세계적으로 아주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의 재벌들이 어떻게 한국 경제를 이끌면서 아주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느냐. 특히 그 삼성, LG, 현대, SK 이런 그 유수한 그런 포스코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그 출판사에서 저에게 다이내믹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한국 재벌사의 마지막 흥망성쇠를 갖다 좀 정리해달라는 그 원고 청탁을 받아갖고 그것이 지금 와일리 그 백과사전에서 실려갖고 금년 초부터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전 세계에 지금 보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이내믹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전 세계 경영학계에서 공인되고 있는 그런 거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것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널리 활용되고 가르쳐질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좀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나갖고 처음에는 머신 위주의 그런 그 기계 중심의 그런 그 산업혁명에서 대량 생산은 그런 기계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안에 플랜트를 어떻게 관리를 잘 해줄 것이냐라는 그 플랜트에 초점 맞췄다면은 요 전략 경영에서는 하드웨어 시스템에 이런 플랜트와 플랜트를 막 연결시켜갖고 하드웨어 시스템을 가지고서 경쟁률을 달성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여기 와서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가지고서 어떻게 고객의 니즈가 자꾸 바뀌어나가 니즈가 진화하는 거기에 맞추는 적응 우수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한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런 그 매니지먼트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잠깐 진화해 갔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오해를 갖다가 혹시 할까 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면서 마신에서 플랜트가 중시되다 보니까 마신 무시해도 좋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알고 여기 추가되는 겁니다. 플랜트가 추가되고 하드웨어 시스템이 더 강조되고 하드웨어 시스템 위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더 추가되고 강조가 된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모되어 있고 진화되어 가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1980년, 지금부터 한 30년, 한 35년 사이에 미국 경제, 당시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의미한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벌어져 왔는가에 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해가 판단이 돼갖고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1945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일한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유일한 전쟁 피해를 갖다 입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 그 미국의 기업들이 2차 세계 끝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사용했던 전쟁을 수행했던 그런 기술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등장한 석탄 대신에 석유를 갖다가 믹스한 전쟁을 수행했던 기술에다 플러스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을 믹스업시켜가지고 새로운 그 경제 아니면 시스템을 갖다가 갖춰갖고
전쟁 이후에 그 전쟁 복구 수요에다가 그 위에 일어나는 대량 생산, 대량 저희 소비가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유통, 대량 소비를 이어지는 대량 경제 시대를 갖다가 한 50년서부터 크게 보면 80년까지 주도를 합니다. 대량 경제 시대가 이루어진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바로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 중후반서부터 중화학, 그러니까 공업화를 착수를 했고 70년대 중후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화학을 갖다 투자하는 이것이 세계 대량 경제 시대하고 이렇게 부합이 되는 그런 그 시기임을 갖다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 우리와 관련해서 보면. 그러나 미국의 그 경제는 1960년대 후반을 피크로 세계적인 그 세계 경제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적자가 나요. 무역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요 1969년도에 했다 70년 약간 적자에서 75년쯤에 하고 좀 다시 흑자가 나다가 80년대 이후부터는 쭉 계속 적자를 납니다. 무역 적자. 그러다 97년부터는 완전히 산사태난 식으로 꼰두박질을 하는 겁니다. 1980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경제는 아주 막강했기 때문에 1980년 현재 전 세계 월드 GDP의 약 반을 갖다가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고 당시에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산업 비중은 20%였습니다. 이것이 2008년 미국이 이런 그 월드 스트리트식의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은 GDP는 반토막이 납니다. 전 세계 차지하는 그 GDP는 25%로 80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고 매니팩처는 약 12%, 한 9%가 준 겁니다. 제조업이 이렇게 산업 비중이 불과 한 10%밖에 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GDP에서 차지하고는 미국의 말하면 경제력의 그 비중은 이렇게 반으로 줄 정도로 그만큼 이 제조업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미국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그 교훈을 갖다가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80년대 들어서부터 미국의 제조업이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미국의 그 제조업이 후발국인 패전국이었던 그 독일과 일본의 도전에 의해서 많은 그 도전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네들이 추구하면 충분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제조업을 절대 놓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렇게 등장하면서부터 미국의 그 제조업은 굉장히 쇠락을 하면서 아울러 미국의 파생상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산사태가 나니 꼰두박질하는 이 시기에 1997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파생상품은 그냥 실물 경제보다도 몇십 배 빠른 속도로 확 증가하는 겁니다. 금융 파생상품은 제가 다른 데서도 칼럼을 쓰거나 강의를 통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거는 금융 파생상품은. 그러나 그 자체가 제로섬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 유지비용은 그 사회가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금융 파생 상품 자체는 그 사회, 그 경제 시스템에 마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썸에 그런 그 아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그 경우에 표면에 자꾸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직도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거래 건수는 세계 제일 많다라고 얘기될 정도로 파생 상품에 대한 그 인식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 크게 수고와 노력 없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너무 팽배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지금 그
2000년을 중심으로 2000년을 기점으로 ICT 혁명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ICT 혁명이 가속화되기 위한 그 배경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1980년대 1985년에서도 89년, 91년에 이르는 소련 연방의 붕괴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좀 드릴 말씀 좀 너무 자세한 얘기가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텔레그래프라는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정보 전달 수단이 이렇게 되어왔던 그거가 1981년 아브라함 그람벨이 전화를 갖다 발명함으로써 큰 그 변화를 이루면서 유선체제가 쭉 거의 한 100년 이상을 갖다 지속해 오는 겁니다. 유선에 의한. 그때 것이 85년 기점으로, 이게 아까 있던 이 시기를 기점으로 모바일 레짐으로 올라가고, 이것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2007년 이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에 의한 그 앱 레짐의 이런 그 스마트 그런 그 테크노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확 올라가는 이런 걸 갖다 보시는데, 이거 역시도 결국은 기술 변화가 얼마만큼 기술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니즈를 갖다 진화시켜 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한 예입니다. 요거에 관한 거는 이후에 아주 소상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어 왔구나. 그 변화의 그 가장 중심축에 기술 변화가 있고, 그에 따라서 니즈가 이렇게 이볼브 하고 있고, 니즈가 이볼브함에 따라서 매니지먼트 패러다임 자체도 이볼브 하고 있고, 기업의 그 경영 방식도 바꿔야 되고, 또 사업을 일구는 사업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그 디자인과 이노베이션 방법도 계속 바뀌어져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바뀌어 나가는 이런 그 와중에, 우리 소위 말해 경영학의 이론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사업 성과를 갖다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그 조건이 여러 군데 그 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1776년 아담 스미스가 소위 국부론이라는 걸 갖다가 내면서부터 자본주의가 발흥을 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학의 첫 번째 그 경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위에 신고전학파, 케인스학파, 슈페터의 학파, 그다음에 스태틱 매니지먼트, 그다음 엔도저너스 그로스 시어리라든가 내생, 또 이보루션 진화 경제학, 그다음에 스트래테지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다이나믹 매니지먼트, 이런 등등이 나와갖고, 이외에도 물론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대별해서 보면은 이런 카테고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각각 사업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사업 성과를 설명하는 그 주의 주장과 내용이 엄청 서로가 상이합니다. 기업 성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이론적인 조건은 경영학 분야에서는 아주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진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1770년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 이후에 쭉 고전 경제학이다, 또 내생 경제학이다, 슈페터, 그다음에 최근이긴 하지만은 이보루셔너리 에코노믹스라는 이런 이론들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지만은, 경영학 분야에서는 1900년대 초반에 이룩된 그 스태틱 매니지먼트, 컨벤셔널 매니지먼트, 정통 그 경영학에 의해서 한 7, 80년간 쭉 지속되어 오다가 80년대 들어서야 전략경영이라는 그런 그 학문 영역에서 기업 성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접근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기업의 성과를 설명할 때 어떤 기업 내에서 어떤 그런 그
내부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성과가 이루어지느냐에 관한 거는 다루지 않고 기업 자체 하나의 블랙박스로 취급하고서 그냥 설명하는 것에 설명해 왔던 겁니다. 1980년대 초반에 전략경영이 등장함에 따라서 크게 아유학파하고 RBB 학파라는 이건 산업을 중시하는 그런 그 학파고 이거는 기업을 중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학파가 서로 주의 주장이 다르긴 했지만 결국 경쟁 우위를 지어야만 좋은 성과가 온다라는 이런 그 기본 인식에서는 맥을 같이 하면서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가 사업 성과에, 기업 성과에 아주 직결되는 그런 그 하나의 결정인자다라고 보는 그런 그 시각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경쟁 우위가 어떻게 작동을 해갖고 기업 성과를 가져오느냐에 관한 거는 역시 블랙박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 다음에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인터넷 혁명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다이나믹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좀 외람됩니다만은 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창을 하면서 지금 보고하고 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니즈 진화에 적응하는 그런 그 혁신 경영, 특히 그 니즈에 맞춘 니즈 맞춤 혁신에 따라서 그 니즈 진화에 대한 그 적응 우수성이 좌우되고 그 적응 우수성이 바로 기업 성과로 직결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갖다가 펴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하게 좀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다마다 제가 이론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과 또 한계점 내지는 단점이 무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까 말씀 1980년대 이후에 전략경영이라고 하는데 전략경영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크게 보면은 많은 주의 주장, 많은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경쟁 우위에 영향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블랙박스로 거쳐가지고 성과를 갖다가 좌우한다. 성과는 이익이 어떻게 나냐, 그 밸류가 얼마만큼 크게 창출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설명하고자 하는 많은 그런 그 주요 어휘와 주요 단어가 결국은 마다마다 경쟁 우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이런 그 도식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대별해 보면은 이들 중에는 기업 측면을 강조하는 RB파와 산업을 중시하는 아이오파 두 가지가 결국은 갈리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시장 구조가 경쟁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주장이 좀 다른 그런 내용이지 결국은 각 요소마다마다 이걸 설명하는 요소마다마다가 경쟁 우위에 영향을 주고 경쟁 우위를 주면은 좋은 성과가 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걸 철학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은 리덕셔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요소마다를 다 더하면은 전체가 된다는 전체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한 얘기로 속담에서 코끼리를 만져봤을 때 코끼리 각 부위마다를 다 만져보면은 결국 코끼리 전체가 잡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보면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그런 그 철학적 접근 방법, 그런 관점이 맞았습니다. 왜 대량 생산 체제 갖춰놓고 각 대량 생산과 관련된 각 관련 분야, 구매, 생산, 보관, 운영, 창고, 재무, 인사, 각 그 기능마다를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해 주면은 대량 생산 체제 전체가 잘 되고 좋은 성과를 갖고 온다라는 건 좀 맞는 겁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한 인터넷 혁명 이후에는 각 요소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하지 물론 그러나 그것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연관되냐 어떻게 연관되냐 똑같이 중요한 그런 그 핵심 요소를 다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요소와 요소들 간의 관계가 삐끗하면은 잘 나가던 기업이 꼰두박질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예는 이후에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서도 소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은 이익을 내는 논리, 이익을 내는 방식, 혹은 이익을 내는 틀, 더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 방식, 돈을 버는 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모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창업 분야라든가 또 기술 경영 분야, 또 마케팅, 재무 이런 등등에 따라서 그 분야에 따라서 분야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고 달리 정의되기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돈을 버는 방식을 다루는 것이다라는 건 틀림없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든 사업에는 반드시 그 사업 자체에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왜 이렇게 강조 안 되어 왔느냐 이제까지. 이것은 지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터넷 혁명과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으로 드렸습니다만은 과거의 그 기업 성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접근 방법은 특정 핵심 요소 하나를 가지고서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라는 전제와 가정하에 특정 그 핵심 요소가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그 소위 리덕셔니즘이라는 요소 환원주의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다뤄왔습니다. 그것이 작동이 잘 되어 왔어요.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그러나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는 뭔가 하면은 각 요소, 어떤 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마다 간에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아주 좋은 그런 그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가 삐끗 잘못되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인터넷 혁명, 특히 그냥 인터넷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 혁명, 특히 최근에는 지금 소위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만물 인터넷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그 과학 기술 그 발전의 그 추세에 비춰봤을 경우에 과거의 대량 생산 체제 하에서 기업 성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기존의 도식은 의미를 갑자기 상실하게 되는, 갑자기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터넷 시대에 부합이 되는 새로운 경영 시스템, 새로운 매니지먼트, 새로운 시각과 관점, 이것이 요구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크게 클로즈업되고 강조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 이후에도 계속 이 대목에 관한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첫째, 비즈니스의 바운더리, 사업 영역과 사업 시스템 상태가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과거의 이 폐쇄 시스템에서 정태적인 그리고 인디펜더 독립적이면서 기업 중심의 그런 그 기업 중심과 그다음에 그 각 요소마다를 강조하는 분권 이런 것이 강조되던 리니어 세계가 이제는 공개 시스템으로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그런 그 시각과 관점으로 고객 중심으로 다이버징 때문에 대신에 이게 융합되는 이런 넌리니어 시스템으로 옮아간다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그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핵심 요소들에 관한 것들이 확 바뀌게 됩니다. 이익의 원천은 어디냐? 그 고객입니다. 고객의 역할이 우선 하나 잠깐 볼 것 같으면은 고객의 그 역할이 이때는 협상력에서 고객보다는 기업이 힘을 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고객의 성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소극적인 반응자로서의 그런 그 역할밖에 못했었는데, 그래서 고객의 힘을 줌에 따라서 아주 적극적인 하나의 역할자로서 고객의 역할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과거에는 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솔루션을 갖다 제공하면은 웬만하면은 고객이 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했던 그거가 이제는 굉장히 까다로워진 겁니다. 설령 고객이 자기 주머니에 구매력을 돈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기업이 제공하는 그거가 자기 그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딱 부합이 되는 게 아니면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지불할 의향을 갖다가 혹은 구매할 의향을 갖다가 내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실제 고객이 돈을 갖고 있으면 구매력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곧 기업의 그 수익의 원천이다라고 봤던 그거가 이제는 고객이
소위 explicit needs라는 이런 새로운 explicit needs, explicit demand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야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옮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거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후에 계속 설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혁신하고 그걸 평가하는 방법론 개발과 직결된 그런 그 대전제이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